미국에서 또 학교를 다니셨죠? 다녔죠. 이제 믿는 구석이 있었죠. 미국에서 매형도 의사고 누나도 의사고 그리면서 보는 그런 집에 살고 있고 그 당시에는 아무런 미국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당시에 한 학기 등록금이 18만 원이었어요. 대표님 몇 학번이세요? 7, 8학번. 연대 다닐 때가 7, 8학번. 네. 근데 NYU 갔는데 제일 비싼 학교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한 450만 원인 거라. 아, 그 당시에요? 뉴욕 대학교. 네.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립학교인지 공립학교인지 모르고 그냥 지하철 타고 가서 어플라이 하고 이제 합격 통지를 받고 등록금이 이제 얼마 나왔다는 거 갖고 누나한테 그거 가져가서 누나 이게 등록금이 얼마 나왔으니까 알아서 해줘. 그랬더니 누나가 너무너무 이해하게 나를 쳐다보는 거 이걸 내가 왜 내가 너를 내줘야 되니. 근데 나는 한국에 있을 때 너무나 당연히 누나가 돼줄 줄 알아. 누나 부자잖아. 근데 내가 부자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너랑 나랑 브라더 앤 시스터라는 것밖에 더 있냐. 누나는 이미 아메리칸이 되셨네요. 그때 처음으로 아 이게 맞는 거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한국에 있던 라이프 스타일에서 깨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누나가 그때 등록금 되셨으면 모든 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 또 같아요. 의지하지. 그리고 열심히 안 하고 그때부터 내가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죠. 큰일 났구나. 내가 미국에 괜히 왔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고요. 한국에 온 지 한 6년 됐고 대표 맡은 6년 됐고.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를 맡으시면서 한국 오신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 가게 된 계기도 개인적으로 항상 나는 뭔가 새로운 거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미국을 가게 됐고 그때 자퇴를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왜 들어가야 되나. 그 다음에 어떤 걸 전공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면은 좋은 라이프가 있을 것 같고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엔 어떤 멘토도 없었던 것 같고 부모님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기도 쓰지 못했지만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해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라이프를 살 건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죠. 왜냐면 대부분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은행에 들어가거나 했는데 그 10년 선배, 20년 선배 보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원하는 라이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퇴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미국에 갔죠. 그 2년만 더 참으면 졸업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거 아깝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맞아요. 그렇게들 많이 얘기했었죠. 근데 그거는 어떤 그 당시에 계기가 부려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는 없고 다 뭐든지 나한테 유리한 거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왕 미국에 가서 할 거면 뒤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또 연대 경제학과 나왔는데 또 그렇게 그런 거를 끊으려면 완전히 끊어야지. 그런 타이틀 자체가 날 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그렇죠. 왜냐면 그거 휴학해도 돼요. 그쵸. 휴학해도 되는데 보험으로 그렇지. 그러면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이거 하다가 힘들면 다시 들어가고 싶으면 제가 자퇴를 결정한 거죠. 뒤가 없어야 되니까. 배수진을 치신 거예요. 그렇지, 배수진. 그럼 그렇게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시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제일 먼저 찾아갔죠. 나 한국에서 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 다니겠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돈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그만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럼 학교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어요. 파이낸셜 에이드가 뭔지. 그때 돈이 중요한 거 알았고 뉴욕주에서도 돈을 대주고 연방정부가 대주고 또 돈이 없대니까 막 이것저것 되니까 돈이 남는 거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책값하고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가 벌었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미국 한국 사람도 별로 없을 때니까 안 해본 직업이 없죠. 그래서 내가 봤어요. 내가 몇 개 직업을 했나 했더니 한 35개 직업을 했더라고 4년 동안에. 아르바이트로. 그렇죠. 다 해봤죠. 식당에서도 일해보고 택시 운전사도 해보고 주유소도 일해보고. 근데 사실은 그게 나한테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보는 눈도 있게 해줬고 어려운 사람도 이해하게 됐고 경험이 정말 중요하구나. 옛날 우리말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고생은 사서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 버는 게 어려운 거, 그리고 돈을 그렇게 어렵게 벌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쓰는 거,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의 그 입장도 이해하는 거, 복합적이죠. 그게 어떤 것보다 좋은 교육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4년 내내 일을 하시면서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그럼요.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그 당시 연대 다닐 때 교수님이 미국에 가서 회계사가 하면은 진짜 좋은 거 하는 걸 듣고 가서 보니까 회계학과가 있어서 무조건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미국에서 CPA 해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결국 CPA가 됐는데 미국 회계법인을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KPMG라고 해서 빅8이라고 그래요.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깨달은 거는 월급은 너무 조금 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라이프가 아니에요. 그 살인적으로 일시킨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죠. 아 미국에서도 그렇게 살인적으로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일하는 양은 무시무시하죠. 예를 들면 사람들 내 말을 안 믿을 거예요. 내가 회계사 했을 때 10월 달에서 2월 달까지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제 쫄다고 들어갔죠. 해를 한 번도 구경 안 했다 그러는 걸 믿어요? 해를 못 보는 거예요? 네, 해를 한 번도 구경 못 했어요. 아 10월부터 계속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 내가 갔던 회사가 새벽에 차로 데리러 와요. 네. 집으로. 네. 그러면 이제 그 리무진을 타고 해가 뜨기 전에 가면 그 당시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회계법인에서 그러면은 되게 창문이 없는 방을 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를 받는다는 얘기는 귀찮은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불편하게 만들어요 방을. 회계법인에서 나온 사람들을. 감사를 하러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에어컨도 네. 잘 안 되고 네. 히터도 잘 안 되고 공기도 나쁜데 그냥 빨리 갈 거 아니에요 집에. 그래서 열악한 환경을 주죠. 그러면 이제 그 골방에 7, 8명의 회계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창문이 없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샌드위치를 시켜요. 주문해서 먹죠. 네. 그리고 저녁까지 먹어요. 네. 그리고 밤 10시, 11시에 차가 와요. 집으로 데려다 주고 자고 새벽 6시에 일어나면 또 데리고 또 데리고 오고. 그거를 2월달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돈 쓸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돈을 많이 모였죠. 근데 그렇게 한 번 일을 하니까 다른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회계법인에 20대 후반 정도에 들어가서 그렇죠. 거긴 또 얼마나 다니신 거예요? 7년 다녔어요. 7년 동안 승진도 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요. 회계법인은 up or out이라는 게 있어요. 올라가거나 나가거나요? 그렇죠. 1년마다 승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소시에이트 됐다가 어시스턴트 됐다, 매니저가 됐다가 시니어 매니저가 되거나 하는데 승진이 안 되면 나가라는 얘기죠. 7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굉장히 불황이 왔어요. 핑크 슬립이라고 그래요. 해고를 하는데 그냥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편지가 와요. 그러니까 편지통 여는 게 무서운 거야 그 당시는. 그만큼 공포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하면서. 근데 이제 내가 일하던 부서가 14명인가 매니저가 됐는데 1년이 됐는데 7명이 핑크슬립을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또 핑크슬립 오른다는 루머가 막 있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하면 내가 낄 것 같아. 왜냐면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고객이라고 그러죠. 클라이언트가 큰 데예요. 나는 잔잔한 게 많았거든.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회계사라는 직업이 많은 걸 나한테 가르쳐줬지만 평생 하는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해본 결과 너무 힘든 거예요. 장가도 못 갈 정도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잘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굉장히 럭키했던 게 같은 건물에 스카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최초의 자동 운영사인데 그 회사 레퓨테이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 마침 코리아 펀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좀 잡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서 그냥 그 회사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같은 건물에 있는 회사로 같은 건물에 있는 회사요. 점심시간에 가서 I'm looking for a job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놀란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가 와서 그러니까 그 회사도 신기해했고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인데 니네 코리아 펀드도 있고 그런데 잡을 찾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서 만난 사람이 저랑 이제 평생 친구가 된 코리아 펀드 만든 사람이에요. 니콜라스 브레이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됐죠. 그 사람도 나를 굉장히 신기해하게 생각했고 나도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갔고 그런 얘기 하다가 거기서 잡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코리아 펀드 매니저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를 갖게 됐는데 저한테 럭키했지만은 내가 회계사로 일하면서 한국 회사 내 고객이었거든요. 그다음 삼성, 그다음에 럭키 골드스타죠. 럭키, 그다음 많은 한국 기업들이 뉴욕에 와 있는 한국 기업들. 그렇죠. 한국 기업도 내가 잘 아니까 스카다라는 회사도 나를 뽑을 수 있는 근거가 됐죠. 근데 결과적으로 서로 너무 좋았던 거는 내가 회계를 다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회계가 얼마큼 엉터리인지 아닌지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좋아했죠. 회사가 부실한지 튼튼한지를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그 당시는 또 이 회계가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한국 회사들이 많이. 그게 벌써 91년이니까 30년 전 얘기니까 굉장히 옛날 얘기죠. 대표님도 해고에 불안했던 시기가 있었네요. 그럼요. 미국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왜냐면 해고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자본과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그러죠. 돈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제가 됐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경직하냐, 경직하지 않느냐. 한국이 IMF를 겪게 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직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계속 발전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데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사회가 얼마큼 유연성이 있느냐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돈이 많이 버는 부가가치가 높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로. 그럼 미국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월스트리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이 그런 대로 흘러가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래서 요새 일본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은 평생 직장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다 동경대학인가요? 그런데 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뭐가 돼요? 공무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가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가야 될 거는 그런 유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은 사람이 해고가 됐지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더 잘 된다. 해고된 사람은. 왜냐하면 제가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히 그런 대로 이제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은 그걸 성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스커다에서 그런 걸 배운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흘러갈 수 있어야 그렇죠. 되는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고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나도 굉장히 공포였지만 그게 해고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다. 당장 굉장히 힘들죠. 근데 해고를 당해서 억지로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잘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두 부부가 해고당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니까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스타벅스라는 아이디어를 생긴 거죠. 위기가 와야 내가 이걸 타개할 방법을 찾고 그러다 보면 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요새 뭐 일본과의 그런 분쟁이 굉장히 큰 픽처로 봤을 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웨이크업 콜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깨게 만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한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IMF를 통해서 돈의 중요성을 알았고 IMF를 통해서 기업의 투명성을 알게 됐고 IMF를 통해서 부채 비율이 중요한 걸 알게 됐고 IMF를 통해서 ROI가 중요하고 ROE가 중요한 걸 알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정확하게. 내가 회계 샀을 때 기억이 나요. 한국계은행도 제 고객 중에 하나였는데 미국 파트너라고 그러죠. 높은 사람이 한국은행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사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그 사람은 이제 은행 전문가인데 이 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때 막 가서 내가 항의를 했거든. 네가 한국을 알면 얼마나 아냐. 한국은 절대로 안 망한다. 그때 몇 년도였어요? 그게 80년대 말이었어요. 80년대 말. 특히 대우에 대해서 그 파트너가 대우가 빚을 많이 준 은행들은 절대 자기는 사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가 오기 이미 10년 전부터 그 사람은 은행이 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줬는데 왜냐면 미국은 은행 많이 망했었거든요. 80년대 라틴 아메리카 때문에 미국의 은행들이 막 조사하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망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나는 그 당시에 어떻게 은행이 망할 수 있나. 그렇죠. 본 적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 글로벌하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많은 상식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스코다나 KPMG에서 일하면서 그런 걸 많이 보게 됐죠. 미국은 이렇구나, 미국은 이렇구나.